스탠리 드러켄밀러,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 마법사. 월스트리트에는 수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1장 평범한 시작. 1953년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특별히 천재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화학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죠. 하지만 운명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드러켄밀러는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에서 주식 차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리듬이었습니다.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그는 시장의 언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보든 칼리지를 선택했습니다. 영어와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그의 진짜 공부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경제 역사책을 탐독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각종 금융위기들. 그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것도요. 2장 첫 번째 전투. 1977년 24살의 드러켄밀러는 피츠버그 내셔널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연구 조수로 시작해 남들이 만든 보고서를 정리하는 일을 했죠. 하지만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석유 주식에 대한 낙관적인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1970년대 후반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석유 주식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드러켄밀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원유 재고량, 시추 장비수, 오펙 회의록까지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석유 주식을 공매도해야 합니다. 젊은 드러켄밀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상사들은 비웃었습니다. 자네 경력이 몇 년인데 감히? 하지만 드러켄밀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을 밤낮으로 정리해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 차트, 역사적 패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석유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드러켄밀러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은행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3장 독립선언. 성공의 맛을 본 드러켄밀러는 더 큰 무대를 원했습니다. 1981년 28살의 나이에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듀케인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자신만의 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시작은 험난했습니다. 초기 운용자금은 고작 $100만. 사무실은 피츠버그의 허름한 건물 2층. 직원은 그 자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러켄밀러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투자 철학이었죠.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의 의견은 거짓말한다. 그는 역발상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드러켄밀러는 추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먼저 추세를 발견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그 추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1982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세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폴 볼커 연준 의장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주식시장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곧 다시 떨어질 거야. 하지만 드러켄밀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기업 이익, 밸류에이션. 모든 것이 강세장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올인했습니다. 레버리지까지 동원해 포트폴리오의 150%를 주식에 투자했죠. 결과는 첫 해에만 60%의 수익률. 월스트리트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츠버그의 괴물 같은 신인이 나타났다고요. 사장 소로스와의 만남. 1988년 드러켄 밀러의 인생이 바뀌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탠, 나 조지 소로스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조지 소로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퀀텀 펀드를 이끄는 전설적인 인물. 그가 왜 자신을 찾는 걸까? 드러켄 밀러는 긴장했습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소로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퀀텀 펀드를 운용해 주길 바라네. 드러켄 밀러는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는 이제 막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로스와 함께 일한다는 그것은 마치 피카소의 조수가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드러켄 밀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완전한 재량권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 듀케인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소로스는 웃었습니다. 좋아,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투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듀오가 탄생했습니다. 소로스는 철학자였고 드러켄 밀러는 실행자였습니다. 소로스는 큰 그림을 그렸고 드러켄 밀러는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5장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날. 1992년 9월. 역사는 이달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죠. 문제는 영국 경제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치솟았고 인플레이션은 높았으며 성장률은 바닥이었습니다. 드러켄 밀러는 이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파운드화는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ERM 환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소로스에게 보고했습니다. 파운드를 공매도하고 싶습니다. 소로스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15억 달러 정도요. 소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 자네가 정말로 확신한다면 더 과감하게 가야 해. 100억 달러를 걸게. 드러켄 밀러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억 달러. 만약 틀린다면?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분석을 믿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9월 16일 역사는 검은 수요일로 기억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영란은행은 파운드를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금리를 10%에서 12%로 그리고 15%로 올렸습니다. 수십억 파운드를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드러켄 밀러와 소로스의 공격은 너무 강력했고 더 많은 헤지펀드들이 뒤따랐습니다. 저녁 7시 영국 정부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파운드는 ERM에서 탈퇴했고 환율은 폭락했습니다. 그날 밤 퀀텀 펀드는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드러켄 밀러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우리가 영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니. 하지만 시장은 옳았습니다. 영국 정부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역설적이게도 ERM 탈퇴 후 영국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 평가절하는 수출을 촉진했고 금리 인하는 경제를 자극했습니다. 시장은 정치인들보다 더 현명했던 것입니다. 6장 완벽한 트레이더의 비밀. 소로스와의 12년간 드러켄 밀러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퀀텀 펀드는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단 한 해도 손실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드러켄 밀러는 거시경제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봤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통화 가치는? 채권 가격은? 주식은? 원자재는? 그는 이 모든 연결고리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둘째, 그는 유연했습니다. 자아가 없었다고 할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집착합니다. 나는 낙관론자야, 나는 가치 투자자야. 하지만 드러켄 밀러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강세론자였다가 내일은 약세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셋째, 그는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무지의 보호장치다라는 그의 말은 유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드러켄밀러는 자신의 분석을 신뢰했고 그 신뢰는 거의 항상 보상받았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손실을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자존심은 투자의 적입니다. 드러켄밀러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으면 몇 초 만에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살아남아야 다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7장 닷컴 버블 그리고 굴욕. 2000년 세계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넷 혁명. 닷컴 기업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수익.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클릭수만 중요했죠. 드러켄밀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내내 기술주에 신중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습니다. 1999년 말 드러켄밀러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퀀텀 펀드의 수익률은 시장을 밑돌았습니다. 고객들은 불평했습니다. 왜 기술주를 안 사는 거죠? 그는 갈등했습니다. 그의 모든 본능이 이건 버블이야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너가 틀렸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굴복했습니다. 2000년 초 드러켄밀러는 대량의 기술주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 통신 회사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은 폭락했습니다. 드러켄밀러가 산 주식들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퀀텀 펀드는 그해 20%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0년 투자 경력에서 첫 번째 손실의 해였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지도 않는 것에 투자했다. 나는 군중을 따랐다. 나는 내 원칙을 저버렸다. 그는 소로스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소로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스탠,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8장 재기 그리고 은퇴. 닷컴 버블의 상처를 안고 드러켄밀러는 퀀텀 펀드를 떠났습니다. 2000년 소로스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다시 자신의 회사 듀케인 캐피털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드러켄밀러는 다시 한번 자신이 최고의 투자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주택 버블을 예측했고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대부분의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옮겼습니다. 금융위기 동안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이 무너질 때 듀케인은 플러스 수익을 냈습니다. 2009년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그는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2009년 한 해 동안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왜? 모두가 물었습니다. 그는 정상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고 아직 57세에 불과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30년 넘게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시장에 대한 걱정, 고객에 대한 책임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의 돈을 모두 돌려주고 듀케인 캐피털을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돈만 운용하게 된 것이죠. 9장 투자 철학의 핵심. 은퇴 후 드러켄밀러는 더 자주 대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하고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보존이 먼저다. 돈을 잃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드러켄밀러는 공격적인 투자자였지만 리스크 관리에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둘째, 잘못 알려진 리스크와 리워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러켄밀러는 달랐습니다. 진짜 리스크는 영구적인 자본 손실이다. 단기적 변동성은 기회다.
셋째, 유동성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금리는 중력과 같다. 모든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드러켄 밀러는 연준의 정책을 매일 추적했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매수하고 줄어들면 매도하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었습니다. 넷째, 추세는 친구다 끝까지. 나는 역발상 투자자가 아니다. 나는 추세를 탄다. 하지만 남들보다 일찍 타고 남들보다 늦게 내린다. 이것이 그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섯째, 집중하라. 분산 투자는 모르는 것을 보호한다. 하지만 알고 있다면 집중해야 한다. 드러켄 밀러의 포트폴리오에는 보통 5개에서 8개의 주요 포지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은 거대했습니다. 여섯째,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라. 자존심은 포트폴리오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0장 유산과 경고. 2020년대에 접어들며 드러켄 밀러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제정책 비평가. 그는 특히 연준의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돈을 훔치고 있다. 그는 낮은 금리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경고는 예언적이었습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죠. 드러켄 밀러는 이미 2020년부터 경고했었습니다. 무제한 돈찍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낳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혁명, AI, 청정에너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용감하세요. 에필로그 전설의 교훈.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 용기, 그리고 겸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결코 탐욕스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성공을 거뒀지만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겸손하게 시장의 메시지를 듣고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젊은 투자자가 차트를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드러켄 밀러의 이야기가 영감이 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원칙과 겸손함이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응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밤 시장에 대해 걱정하며 잠들었다. 그것이 내가 3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다.